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일단은 뭐 산문을 좀 더 하긴 하겠지만 산문은 운문에 비하면 뭐 많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 운문을 잘 마치시면은 거의 다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질문도 하고 또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또 까먹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공부를 하시든 간에 저는 이게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자로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한자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한자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천해드려요. 뭐 익숙하시죠? 하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해서. 자, 일단은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고요. 두 개가 동시에 튀어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정이입이라는 건 여러분 감정 아시죠?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옮겨서 넣는다예요. 옮긴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혹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혹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해요? 옮겨가지고 다른 대상에 넣는 행위입니다. 행위. 얘는 행위예요. 어떤 거냐? 자, 내 감정, 혹은 화자의 감정, 혹은 특정한 개인의 감정을 옮겨가지고 다른 대상에 넣는 행위, 행위. 자, 반면에 오른쪽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물로 끝났어요. 물. 얘가 대상 그 자체입니다. 얘는 그 대상 그 자체예요. 객관적, 주관적이란 말은 여러분이 아실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대상인데 그걸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상관 있는, 화자랑 상관 있는 어떤 특정 개인과 상관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든 그때 그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왜 쓰게 되는 거냐? 그걸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객관적 상관물을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 하자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슬퍼, 외로워, 내가 외롭다고, 내가 슬프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라고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활용되는 대상물, 대상, 대상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어쨌든 이건 핵심이 뭐냐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 화자의 감정과 일치되는 유사한 애를 데려다 쓰는 방법.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화자와 반대되는, 화자와 상반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 혹은 그런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을 가져다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화자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인데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낼 때 가져다가 쓰는 그 대상.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화자와 유사한 감정, 같은 감정을 느낀 그런 감정이 떠오르는 애를 데려다 쓰는 방법, 아니면 화자와 반대되는, 화자와 상반되는, 대비되는 그러한 대상을 가져다 쓰는 방법. 둘 다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우리 좀 다른 말로 불러일으키는, 환기시키는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쓰는 애들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훨훨 나는 꾀꼬리는 암수 다정히 논이는데. 어, 시어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하는 거다? 시적 상황에 의해서 파악되는 거다. 꾀꼬리가 무조건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꾀꼬리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암수, 다정이, 헐헐 논이 붙네요. 선생님도 좀 부럽네. 자, 그런데 대놓고 여기서 지금 외롭다라는 표현을 쓰긴 썼어요. 이 사람은 외롭다는 표현도 썼으니까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낸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 거냐면 자, 나는 외로워요.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시적 화자는 누구를 잃었어요? 짝을 잃고
누구와 돌아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외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여러분들한테 꾀꼬리를 보여주냐는 거예요. 꾀꼬리를 왜 등장시키냐는 거죠? 그렇죠. 누구하고? 시적화자, 외로운 시적화자와 처지와 대비되는 주변의 사물을 가져다 씀으로써 뭐예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이 대상이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것이고 그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화자의 감정과 대비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화자의 감정과 자, 화자의 감정과 유사한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자, 우리가 이 화자의 상황을, 처한 상황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 보자면요. 어떻대요? 강가에 혼자 있대요. 여러분, 제가 수식어 서술로 잘 보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해도요, 지금 지고 있어요. 지는 애를 굽어보니. 임 계신곡의 소식이 아득하다라고 했으니까 시적 화자의 처지. 지금 사랑하는 임과 함께 있지 못하죠. 임의 부재 상황, 임과 이별한 상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득하대요. 그 소식조차 어떻게 알 수 있는 길이 없대요. 너무나 외로울 것이고 너무나 그리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때 이 배 말이에요. 배. 이 배. 어떤 배? 빈 배예요. 빈 배. 속성이 뭐예요? 사공은 어디 가고? 원래 배랑 사공은 세트잖아. 세트인데 그 짝을 잃은 상태야. 맞니? 그치?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배라는 것은 물론 이 화자가 빈 배를 통해서 내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화자와 상관없이 주변에 그냥 놓여 있는 객관적 대상이었을 건데요. 지금 뭐하고 비슷해요? 임을 잃고 짝을 잃고 외롭게 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적 화자의 상황과 너무 닮았잖아. 너무 닮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표현할 때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군. 그래서 갖다 쓰는 거야. 이해됐죠?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화자의 감정과 유사한 대상으로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정리되시나요? 자, 이렇게 뭐라고요?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기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죠? 예, 그러한 객관적 상관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대상이요.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이죠? 자, 왼쪽을 볼게요. 자,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해서 마치 그 대상이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하는 행위, 그때 대상이 객관적 상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려있대요.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라고 했어요. 자, 사실 사슴의 무리라는 것은 시적 화자와 관련이 있나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슴을 열심히 길러가지고 데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풀어놓고 울리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걔는 거기에 있는 객관적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슬픈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의 감정? 그죠?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이야. 수식어 잘 버렸어? 산도 그냥 산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이라는 것은 뭐야? 대상으로부터, 친밀한 대상으로부터의 분리된 것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화자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요. 얘는 어떤 그리움, 슬픔 이런 느낌이 막 물씬 풍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슬프단 말 없어요. 외롭단 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사슴이 울겠냐고요. 사슴이 내 마음과 같아서 내 마음이랑 똑같아서 막 울어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누구 감정이에요? 시적 화자의 감정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마치 사슴의 감정인 것처럼 사슴한테 막 집어넣는 거야. 이 입. 화자의 감정을 사슴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은 예술이기 때문에 슬퍼요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수사법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더 예술적이고 더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과 이별하고, 자, 고운님 여의 없고, 고운님 수식어 제가 활용을 잘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고운님이에요. 그리고요, 천만리 머나먼 길이에요. 거리감 느껴지세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5분 거리? 10분 거리? 에 사랑하는 님과 이별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학교야. 불편해. 불편하지만 사무치는 그리움은 없겠죠. 근데 선생님은 실제 첫사랑이 미국으로 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첫사랑인데 한 10분 거리로 전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같은 그래도 서울 안에 있다거나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미국으로 가버렸다. 어떻죠? 거리감. 그 절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만날 수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도 머나먼 길에 더더군다나 고운님을 낳았네요. 상황이요. 어떤 상황? 이별했대요. 자,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냇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거 되게 잘 나오는 시조예요. 자, 선생님 그림은 그러려니 하시고요. 자, 물가, 냇가에 앉아 있는데 뭘 보게 됐어요? 자, 물을 보게 됐는데 물이 막 흘러가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느껴진다고? 내 마음과 같아가지고 울면서 간대요. 자, 근데 물이 울어요? 누가 우는 거예요? 화자가 우는 거죠. 화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운대요? 물도 운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감정을, 화자의 감정을 옮겨가지고 어디다 넣은 거죠? 물에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 자연물에 의탁하여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뭐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의미겠죠. 얘한테 기대서, 얘한테 의지해서 이런 얘기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재회의 희망이 있느냐, 요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별의 상황에서의 반응인데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슬퍼하고 있다는 것에서 끝났지, 여기서 다시 만날 거라는 표현 있나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말? 없죠. 여러분이 지레짐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나타난 표현 중에 재회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묻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데서 실수한다? 음, 근데 재회를 희망하지 않을까요? 살아가면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너희들이 추측한 마음이고 시에서 나온 내용에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X입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까지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레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의도적 행갈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도 이제 표현상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요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중학교에선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그래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적지 않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어요. 자, 일단 이걸 알려면 행이 뭔지 알아야 돼. 행. 행이 뭔지 알아야겠네. 아이고, 미안해요. 왜 내가 이걸 없앴지? 주석 달기 하다가 실수했어. 잠깐 약간 긴장감 변화 줬죠? 선생님이 갑자기 공유했던 창을 없앴어. 어때? 어떻게 돼? 그치? 순간 딱 긴장하지. 어디 갔지? 그런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음, 행이라는 거는 한 줄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한 줄. 그걸 한 줄을 행이라고 말하는데 행을 갈았대요. 자, 의미상 쭉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뚝 끊어가지고 얘를 확 바꿔버렸대, 갈아버렸대. 그래서 의도적 행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가지고 의미상 어떤 시적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의도적으로 다음에 걸쳐놓는 기법을 우리가 의도적 행갈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첫 번째, 긴장감을 줍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 서 있지, 앙코가 여기 오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딱 끊어가지고 여기 밑으로 확 내려버렸어요. 의도적으로 행을 갈아버렸죠. 이해됐어요? 독자는 이제 문장이 예상과 다른 곳에서 끊겨서 당황하면서도 서 있지? 뭐? 어? 않고 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돼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중의적 해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중의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음, 이런 거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자,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 해석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하기 어렵고요. 있으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자, 요 부분 있잖아요. 제구태여를, 자, 만약에 끊어가지고 여기다 보내보면 어떨까요? 의미가 달라져요.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느냐. 음,
이거 내가 한 일이거든. 그리워할 줄. 그릴 줄은 그림이 아니고요. 그리워할 줄을 몰랐느냐. 그리워할 줄 알았지만. 자, 있으라 하려면 가려면은 제구태여 보내고 제구태여 보냈다라는 얘랑 연결을 시켜보면요. 제구태여 얘가 보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애매하게 여기다 둠으로써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음. 제구태여 가랴마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1번 있으라 하더면 있어 주세요. 내 곁에 있어 주세요 하면 님께서 이미 구태여 갔겠냐? 이 뜻이에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이 제구태여를 의도적 행가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다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면 있으라 하더면 님이 갔겠냐만 네가 왜 구태여 내가죠. 내가 구태여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구태여가 중장에 가랴마는과 종장에 보내고에 동시에 연결되면서 구태여 보내셨겠냐만 내가 구태여 보내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포지션을 딱 잡아가지고 위치를 딱 잡아가지고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 뭐다? 그죠? 의도적 행갈이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시적 허용은 여러분도 잘할 거예요. 시적 허용이라는 것은 특정 효과를 위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어긋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얘는요, 우리 앞에서도 했었어요. 의미를 강조하거나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얘가 지금 글자 수의 변화를 줬을 경우에 운율 형성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미 강조 섬세한 감정 표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모든 이거 정말 이런 거 표현 많이 나와요. 그죠? 모든 그죠? 모든이잖아요. 모든. 두 글자인데 세 글자를 만들었죠.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모든하고 모든의 어감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하얀을 하이안, 빈을 빈, 파란을 파란 이런 식으로 음절수를 늘려갖고 쭉 늘리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하얀보다는 하이안이 더 하얀 느낌이고요. 먼보다는 먼이 더 먼 느낌이고요. 빈보다는 빈이 더 비어있는 느낌이고요. 파란보단 파란이 더 파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보다는 강조된 그런 섬세한 감정 표현, 의미 강조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글자 수의 변화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나는 대신에 나르는 새요 이렇게 해서 다섯 글자로 통일함으로써 음수를 형성한다든가 네, 이렇게 글자 수의 변화를 둬서 운율 형성의 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법의 효과들, 우리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표현법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이거 왜 쓰느냐 이거예요. 왜 쓰느냐. 이런 많은 표현법들 왜 쓰느냐. 예술이니까요, 선생님. 예술이니까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건 맞고요. 그 쓰게 되는 구체적인 한번 효과들, 그 이유들을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주제의식 부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부각하는, 즉 뭔가를 강조할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낯설게 표현해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는 효과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법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지금 어, 문제 꼭 풀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음. 이게 뭐 근데 여기 설명이 다 있어서 뭐 이거는 뭐 어렵진 않네요.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정리했던 내용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요. 자,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가 드러난 부분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비유. 음, 자, 이렇게 찾아볼게요. 음. 자, 비유라는 거는 어딨냐? 지금 여기 보시면 눈이 살짝 높은 봉우리만을 눈으로 덮여 있는 풍경을 새롭게 묘사하고 있다. 대상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볍게 눈을 쓰고 옅은 화장을 하고 한 듯 여러분 그죠? 오모 같은 이런 거 다 뭐예요? 예, 비유적 표현이죠? 음, 지금 눈이 살짝 덮여 있는 높은 봉우리를 어떻게 옅은 화장을 한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가볍게 눈을 쓰고 왼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온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자, 이게 온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이라는 것 자체는 음, 시인이 추구하는 어떤 고고한 정신 세계를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거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 우리 배운 시인데, 이거 꼭 배웠을 것만 같은 시인데요. 여러분, 또 다른 고향,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예요. 음, 어둠 속에 뭐 백골,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부정적자, 아름다운 오는 이상적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어둠이라는 것은 이 시적 상황, 그리고 이 시가 창작된 배경을 고려했을 때 부정적인 외적 상황을 암시하는 거, 그래서 일제 감정기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어요. 자,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상징이라는 것이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에다가 빗대서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외적 상황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어둠이라는 구체적 대상에다가 음, 넣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알겠죠? 부정적 자아를 백골 이렇게. 지조 높은 개는 뭐예요?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어떤 그런 대상.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조 높은 개라는 구체적 대상에다가 이입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상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반복 변형. 여기 보시면 사나이는 어땠어? 사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고요. 사나이가 있고요.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고요. 사나이가 가엾어지고요. 사나이가 그리워져요. 뭐죠? 사나이는 공통인데 그 사나이 부분은 반복되고 있지만 서술어 부분에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과 변주, 반복과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반복과 변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나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나무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 계속 변화 주고 있죠. 변화를 주면서 서술어가 계속 변화를 주면서 어떻게 음, 생성은 나무 스스로 내적인 힘에 이뤄내고 있고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이게 아닌데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나무라는 건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어느 부분 서술어분이 바뀌면서 나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과 변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대조나 대비가 드러난 부분을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숯불이 피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자, 얘는 빨간데요. 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눈이에요, 눈. 그러면 또 여기 붉은 산수유 열매. 또 빨간색이죠. 눈.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색채의 대조가 일어나요. 어둠과 밝음도 있고요. 어두운 방 안에 뭐 밝음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대조 화자의 위태로운 처지를 부각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잦아드는 어린 목숨.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 자, 이 시에는 또 차가운 느낌이 있거든요. 어,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함축적으로 뜨거운 열은 화자의 위태로운 목숨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의식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게요. 대조나 대비가 드러난 부분 또 확인해 볼게요. 음, 여기 보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음, 자, 동쪽 누각의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라고 돼 있거든요. 철쭉 두견화는 진달래 말하는 거예요. 봄에 피는 꽃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언제예요? 건곤이 눈이 오늘. 건곤은 온 세상 하늘과 땅이란 뜻이에요. 천지, 온 세상이 눈이 오늘.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의문의 일패. 어찌 감히 피리. 얘네는 못 핀대. 누구랑 달라? 아, 백설양추는 하얀 눈 가운데서도 양춘, 봄인 양 하는 것은, 봄의 기운을 내는 것은 누구뿐이야? 매화뿐인가 하노라. 얘네밖에 없대, 얘밖에 없대, 매화밖에. 그러니까 이거, 아무 잘못도 없는, 철쭉하고 두견이 뭐예요? 대조적 소지로 쓰이면서, 대비되면서, 얘는 지금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예, 이렇게 대조가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정말 막바지예요. 자, 시상 전개 방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시상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시상은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나 정서, 시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해 놔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썰어가지고 그냥 투박한 접시나 싸구려 접시에다가 툭 놓는 거랑 똑같은 재료여도 어때요? 예쁘게 썰어가지고
더울다란 그 접시에다가 데코를 정말 멋지게 해서 하면 완전 다른 음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시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가 굉장히 다르고 가치가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생각이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제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플레이팅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고민하게 되는데 자 그게 바로 시상 전개 방식 즉 시의 구성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구성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시상 전개 방식인데 얘는요 당연히 표현상 특징에서 묻기도 하고요. 독립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점층법 배웠는데 점층법에서 응용해 보는 거예요. 시의 내용을 점층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대조적 심상의 제시에 따른 시상전개 대조의 코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경우정 이거 선생님 이름이랑 똑같아가지고 약간 부끄러운데 선경우정 들어봤죠? 기승전결. 선경우정이나 기승전결 같은 경우는 한시의 그 고유한 그러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여온 거는 맞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나라 문학이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그대로 썼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재창조됐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코드로도 많이 쓰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상, 그 마지막 여러분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수미상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시간에 따른, 우리가 다른 말로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추보가 뭐냐면 따를 추, 걸음 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우리 음보율할 때도 배웠는데, 규칙적으로 한 방향으로 걷게 되죠. 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미취학 아동을 제외하고는 우리만 해도 학교를 간다. 그럼 학교의 방향에 따라서 쭉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음 보자를 써서 걸음을 따라가면서 한다는 뜻은 결국 시간의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건 되게 다양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도 시간에 따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시간에 따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뭐 시상을 나열한다든가 시간의 흐름, 그다음에 시간을 거꾸로 흐르는 역순행적 구성도 있습니다. 순행적 구성의 반대말이 되겠죠. 자, 시간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 속에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순서대로 제시되거나 뭐 공간을 이동할 때도 사실 그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갔다는 건 시간이 그만큼 소모됐다는 얘기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과거죠, 과거. 어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예, 여기 들어있죠. 사랑해야지, 현재예요. 걸어가야겠다,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입니다. 공간 역시 장면의 변화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장소가 달라져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어떤 대상이나 시선,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의 이 달라져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곳이 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꽂혀 있는 시선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죠. 그것도 공간의 이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공간이나 장면 또는 표현 대상을 바꿔 이거 보여주다가 이쪽으로 가. 이렇게 그죠? 냇가를 보여주다가 산을 보여주다가 그다음에 뭐 집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역시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고 시선 자체가 위를 보다가 아래로 가는 것도 시선의 이동도 공간의 이동이라고 넓은 범주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 보시면 대놓고 지금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고 공주로 가고 온양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공간의 이동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자, 먼 산. 자, 멀리 있는 산에 청운사에 낡은 기와집이 있대요. 그다음에 산은 자하산 봄눈이 녹으면 느릅나무 피어나는 12고비를 여기 느릅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어,
큰일 났죠, 선생님이. 청노루죠, 청노루. 어떻게 해요? 청노루. 자, 청노루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어떡하죠? 그러려니 하죠, 이제. 청노루의 맑은 눈에, 자, 눈이 보여야 되면 눈. 자, 청로로 맑은 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보는 구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구름이 이렇게 보인대요. 여기 밝은 눈에 구름이 보인대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보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자, 어떻게 해요? 자아산, 그 다음에 느릅나무 피어나는 12구비로 시선이 옮겨졌죠? 그리고 청로를 발견했고, 청로를 맑은 눈에 도는 구름까지 보는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 원경, 먼 곳, 원경,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근경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그림 뭐 무난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점층적 전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작은 것에서 큰 것, 약한 것에서 강한 것, 점점 구체화되는 것도 점층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푸른 하늘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을래. 그러더니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뉘우침이 아니래. 그러더니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자, 처음에는 봄에 꽃도 피지 말래더니 내가 어떻게 하겠대?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지겠대. 교목은 나무거든요, 나무.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의 봄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다시 움트고 다시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봄에도 꽃 피지 말래.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뿌리채 이렇게 박혀 있으면 나무는 살 수 있지만 이렇게 거꾸로 박혀 있다라는 거는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거라서 자양분, 양분을 얻을 수 없고 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라도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 점점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점층적 전개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시 해석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시 내용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시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찾아보시면 더 좋고요. 공부 스스로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대조와 대칭 뭐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아는 시 중에 되게 간단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껍데기는 갈아였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도 배웠지만 껍데기는 갈아 알맹이는 남고 가야 되는 존재 껍데기, 알맹이 남아야 되는 존재. 긍정적 대상, 껍데기 부정적 대상 마이너스, 알맹이 플러스. 그리고 두 개는 대립, 대조, 대비 그런 대상이죠.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거든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가 전개되기 때문에 시상 전개 방식이 대조를 통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다른 지를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진짜 많이 나와요. 요거 볼게요. 오른쪽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500년 도읍지라는 건 역사가 500년이 된 그런 도읍지를 말하는 거고요. 한필의 말로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산천은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고전에서. 뭐죠? 산천 자연. 의구하되 변함이 없대. 오래 굳자야. 그죠? 오래 굳자야. 영원하다는 얘기죠. 인걸. 인걸은 뛰어난 인재, 그러니까 사람, 인재, 사람. 자연은 영원한데 인재는 간대가 없대.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거죠. 두 개가 대조의 코드다. 이해되셨죠?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거 너무 유명한 시라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흰나비 시적 대상이죠. 백색, 가냘품, 낭만적, 순진무구한 그런 대상과 청색으로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는 바다. 바다가 거대하고 현실적이고 모험과 실현의 공간으로서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경우정은 먼저, 자, 한자풀이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경치를 보여준 다음에 후에 정서를 드러내는,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한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자, 화자의 정서를 우리가 서정 갈래 자체가 정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황정태 항상 찾으라고 했는데 정서 속의 주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정에 주목하는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네 다리 소반 위에 멀건 자, 왜 이게 경치냐면 선생님 보세요. 네 다리 소반은 이렇게 소반이 이런 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멀건 죽 한 그릇이 이렇게 있네요. 예, 어쩌라는 걸까? 어쨌든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하늘에 뜬 여기 하늘에 뜬 구름 그림자가 이 안에 보인다는 거네. 요거 좀 딱 보여주는 거야. 여기 어떤 정서 안 나타나죠? 지금 우리 눈에 포착된 앞에 있는 광경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이여 면목이 없다고 말하지 마오. 물속에 비친 청산을 내가 좋아한다오 라고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보여지는 전경, 뒷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한 정서. 이해되셨죠? 선경후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기승전결은 선경후정과 마찬가지로 한시를 지을 때 자주 사용되는 시상전개 방식으로 구성의 완결성과 안정감을 주는데요. 자, 이거 뭐예요? 일어날 기예요. 일어날 기. 그러니까 시를 시작하고 일어나서 이제 시를 시작하는 거죠. 승, 이을승이야, 이을승. 이을승, 그걸 이어서 전개를 해요. 전, 전환. 네. 새롭게 심화시키거나, 아니, 새롭게 전환시키거나 더 심화시키는. 그 다음에 마무리는 짓는 거죠. 결론 내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죠?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다. 뭐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구절이에요. 최치원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의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신라의 그 유명한 학자고요.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공부 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신라는 어떤 그 골품제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골, 진골은 그냥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육두품이라는 것까지 올라가는 게 끝이야. 성골, 진골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어떤 허무함과 그다음에 패배의식과 서글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최치원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는데요. 당나라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이야 한류가 우리 BTS 덕분에 우리 손흥민 덕분에 어디 가나 우리나라 진짜 문화 강국으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사실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문화를 들여와서 배우는 입장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방의 작은 나라 취급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신라. 그죠? 그러니까 그 신라의 또 왕족도 아니고 육두품 신분으로 당나라에 유학을 갔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웠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서글픔이 정말 많이 묻어나는 시들을 많이 지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추야. 가을밤이에요. 끝났어요, 얘들아. 가을밤. 외롭기가. 그치? 센치해지기가 너무 좋은 그런 배경이고요. 모두와 비도 와. 끝났어. 그치, 얘들아? 어, 가을밤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쓴 시예요. 자, 가을바람에 괴롭게 읊조릴 뿐 정서 나왔네요. 괴롭대요. 그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시를 괴롭지만 읊고 있어요. 온 세상에 지음이 없구나. 자, 지음은 여러분 한자 우리 시험 보는데도 나오는데요. 내 음을 알아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좋은 친구란 얘기인데 그런 친구 없대요. 너무 외롭죠? 창밖에는 삼경에 비가 오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감정이 막 거기다 비까지 오니까 깜깜한 밤에 비까지 쓸쓸한 가을에 비까지 오니까 감정이 심화됐죠. 고조됐어요. 자, 등불 앞에 마음은 만리를 달리네. 어디로 가고 싶어? 자신의 이상과는 다른 현실에 힘겨워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고 이상 세계를 그리는 마음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기승전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연상은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시어나 이미지를 통해 다른 시어나 이미지로 연결해서 상상하면서 이제 점프업 하는 거예요.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 갑자기 물고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연상합니다. 막 움직이는 게 물고기처럼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고기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대요. 어디 갔어, 지금? 바다 갔어요. 시퍼런 파도 칼날을 하나 집어들었다.
자, 그래서 건반을 두드리는 여인의 손가락에서 펄펄 뛰는 물고기를 연상하고 물고기가 사는 바다로 가서 시퍼런 파도까지 연상을 하는 연상에 의한 전개법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미상관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머리수, 꼬리 이미 엄청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거나 유사한 식구를 배치하여 전개하는 방식이다. 반복이 개념이 된다고도 배웠어요, 앞에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내용이 똑같이 나오거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복의 개념이기도 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의미가 강조되고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제가 그 햄버거 얘기했었죠? 번, 패티, 번이어야지. 만약에 번, 패티만 이렇게 주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손에 묻고 안 좋죠. 형태적 안정감을 위해서 번을 하나 더 깔아줘야 된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리운 언더,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여기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약간 내용이 변했지만 어쨌든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 있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결과 대부분은 이제 성적들이 많이 올랐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시험 때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이 시험 때 열심히 해서 오를 줄 알고 잔뜩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인데 자신을 똑바로 돌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평상시에 공부가 되어 있어서 국어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요즘 트렌드 자체가 안 배운 내용, 예,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이미 배웠다라는 것을 전제로 출제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도 그냥 무자비하게 내시기 때문에 이건 결국 국어력으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미루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이 얘기 안 들어도 돼. 되게 훌륭한 친구들이야. 이거 하고 평상시에 독해 연습 계속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거 그냥 넘기지 말고 탄단지, 탄탄한 개념을 쌓아 올리듯이 하셔야 되고,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면서 판단하는 연습해야 되고, 제발 그냥 감으로 찍어놓고 문제를 풀었다고 안도하지 말라.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세상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공부 조금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오르지 않는다. 헛수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잠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멈춰 놓으셨다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와서 해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멈춰 놓으셨다가 다시 만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의 흐름 나타난다는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까마득한 날에 그러더니 어떻게 지금 눈 내리고 보이시나요? 그죠? 다시 천고의 뒤에 자, 미래예요. 그죠? 까마득한 날의 과거, 지금 눈 내리고 현재, 다시 천고의 뒤에 미래. 이해되셨나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눈을 가만히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섭으로 흘러가고 초가집들이 보이고요. 어질고 고운 그들 맨남새도 캐오고요. 감았던 눈을 뜨면 자, 그러니까 뭐야? 회상으로 들어가서 회상이 끝났어요. 그죠? 처음과 끝에 현재 상황이 제시되어 있어요. 현재,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돼 있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시선이 이동하는지 찾고 시장 전개 방식을 확인해라. 되게 차분해지는 시인데 얇은 사 하얀 꽃갈은 자체 그림을 또 불편하시겠지만 그리겠습니다. 꽃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나비와 같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고깔에 감추오고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얼굴로 시선이 갔고요. 소매는 길어서 자 소매로 시선이 갔어요.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사뿐히 접어 올린 외시보선이요. 버선. 자, 너무 죄송해요. 자, 이해는 되시죠? 어떻게 해요? 머리서부터. 그쵸? 내려왔어요. 발끝에까지. 시선의 이동. 예. 그림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공간의 이동 볼게요. 공간 이동. 자, 공간의 이동. 자, 나룻가였네요. 서성거렸는데요. 고향에 갓 차온 주막에 들렀고요. 그죠?
이동했잖아요, 이동. 그죠?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다. 와, 수미상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진짜 잘할 수 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유사한 통사구조가 머리, 수, 꼬리, 미 같이 나오는 거. 수미, 상관. 자, 대비 봅니다, 대비. 음. 자, 여기 보시면 새는 어떻고, 포수는 어떻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새는 순수한. 음. 뜻을 만들지 않고, 즉 자기가 아닌 척 가식을 부리지 않고 예,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데. 근데 포수는 한 덩이의 나무로 순수를 겨냥한데. 둘은 대척점에 있는 거겠죠? 대비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촉교화라는 또 역시 최치원의 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자, 얘는 마이너스죠?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를 누르고 있대요. 어, 향기는 매우 진하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매우라는 건 매실을 누렇게 익을 무렵의 장맛비 그게 지나서 희미해졌대요. 이제 봄에 폈던 꽃이니까 그림자는 맥풍을 맞아 기우뚱하네. 보리가 익어 가는 시절에 부는 바람 기우뚱해졌어 이제 자, 술에나 말 탄 사람 그 뉘가 보여줄까? 술에나 말을 탔다라는 건 그 당시에 뭐예요?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무나 못하니까, 그죠? 권력가들 누가 보아줄까? 안 봐준다는 거죠? 벌이나 나비들만 엿볼 따름이네. 태어난 곳 비천하니요. 자괴감. 스스로 부끄럽고 사람들이 내버려두니 그저 한스럽네 라면서 자기의 감정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기승전결인데 여러분, 그 아까 우리 추야우중이랑 맥락이 좀 비슷하죠. 너무 이 사람 그래요. 되게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긴 시간 여러분이 운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탄탄하게 다져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선지에서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새로운 표현이 나온 것,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탄탄한 개념이 정말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1, 2등급,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2등급, 뭐 3등급이 목표인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3등급 밑에 등급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 공부를 하면 3등급까지는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3등급까지는 나오고 평사시 공부를 꾸준히 해서 탄탄하게 자기 기반을 닦은 친구들만 1등급, 2등급 가능합니다. 1등급이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1등급은 워낙 인원이 적고 이건 약간 고 경계를 넘나들면서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그래서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평상시 공부를 꾸준히 따라서 와주시고 시험 공부 선생님이랑 타이트하게 잘 따라와주면 2등급은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공부를 평상시 안 한다? 그러면 예, 쉽지 않아요.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거 고등학교 2학년 가서 깨달아봤자 너무 늦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당장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안녕.